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박한쌤 스페셜 드디어 네 번째 이제 중간 단계를 넘어가는데요. 최고수 심리편입니다. 오늘 4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강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종목은 쉽게 고르지만 벌어놨던 거를 사람이 이제 욕심을 부리다 한 번에 다 소위 이제 톡 털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필터링 기능이 약한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해야 할 종목들이 있어요. 그 피해야 할 종목들을 어떻게 골라내는지. 좋은 종목을 골랐으면 그 좋은 종목들 가운데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안에 안 좋은 종목들이 있다고 안으로 멍들었던. 겉으로는 화장 아주 차트라든가 이런 건 우세한 좋은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은 안에 보면 멍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내재가치 분석하는 것을 배웠죠. 여러분들하고 EBS라고 해가면서 앞에 나오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 EBS가 그렇죠? 네, EBS 앞에 나오면 얘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중간에 나오면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강의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제 필터링하는 걸 오늘 보게 되는데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 혹은 매매를 하더라도 짧게 매매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 그리고 반드시 물리면 물타기를 하면 안 되고 깔끔하게 손절하고 아예 원칙적으로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은 종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한쌤의 투자식에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걸로 습득하실 건데요. 하나는 감자, 즉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유상증자. 이게 이제 어떻게 이걸 통해서 주식들이 흘러가고 요즘 뭐 물적 분할이 뜨겁죠. 예전에는 물적 분할 나오기 전에 감자와 유상증자로 회사를 채권단이 이렇게 이제 흡수하는 형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배격하는 형태였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도 경기가 안 좋아가면서 금리를 올리면 조만간에 이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통해서 종목을 고르는 법을 한번 보도록 걸러내는 법, 안 좋은 종목을 체크하는 법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박한쌤의 투자시계 3시 15분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 그 보기 전에 원칙적인 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갔으면 이제 상당히 진행이 된 거고요. 멍들을 만큼 멍들은 거고 종목에 그 전에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3시 15분 가기 전에 이렇게 12시 5분을 가리키는 게 있어요. 즉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사상 최대 거래량 그래가면서 주가는 어때요? 그렇죠. 폭등한 상태에서 실적이 발표됐는데 호재가 발표됐는데 직고점을 못 넘고 살짝 오른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패턴 이런 거죠. 장기 추세 상승 주식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이니까 100%에서 300% 물론 이제 여기서 1000%까지 올라간 것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300%까지 갔으면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대형 호재가 발생합니다. 작은 호재가 아니라 대형 호재. 그러니까 뭐뭐 한다 카드라가 아니라 진짜 이루어져요. 계약이. 실제 계약이 MOU를 체결한다든가 뭐 논문에 실린다든가 사상 최대 거래량의 실적이 나와가면서 뭐 재벌 회장님이 방문한다든가 대통령이 방문한다든가 이런 회사들 우수 대한민국을 빛내는 뭐 우수 기업체들로 뭐 세계 빅5 신기술에 선정된다든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투자한다든가 실제 대한민국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네. 자, 그래가면서 거래량이 폭등합니다. 근데 이 폭등이 어디서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주가가 이미 100%에서 300% 폭등한 상태에서 대형 호재가 터져가면서 거래량이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그러나 호재를 터뜨려가면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아까 12시였죠. 네. 12시를 치고 나가지 못하고 12시 5분으로 기울어지는 거. 기울이가 이런 거.
호재가 나왔는데 거래량 터치고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자,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 잘 모르시는 분은 지난주에 3강이 있습니다. 박한삼의 투자 시기에 그걸 보셔야만이 지금 투자 시기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그런 데서 나오는 현상은 뭡니까? 그렇죠. 추세적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추세적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60일선 그리고 60일선이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60일선, 21선, 5일선, 일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확산된 패턴 정배열 상태가 유지가 되죠.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수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리를 한 거죠. 신규 매수도 많지만. 그래서 결국은 큰 손이 청산한 거죠. 그래서 2강과 3강에서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손바뀜의 흔적이 나오는 거, 거래량이 발생한 거. 이게 이제 몇 시냐? 좋은 종목들이 나오는 12시 아까 보셨지만 5분의 형태. 사상 최대 실적에 그렇지만 주가는 돌파 나오지 못하고 살짝 기울어진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 형성되느냐? 초창기 매집 거래량의 만큼 크기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손바뀜의 흔적, 즉 매도라는 거죠. 주가 폭등에 가면서 매도의 흔적, 그걸 차트로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주식은 삼성전자의 주봉입니다. 삼성전자니까 뭐 300% 이렇게 안 올라갔겠죠. 그렇죠? 200%나 100% 정도 코로나 때, 그렇죠? 코로나 때 보니까 6만 한 뭐 5천 원 전후에서 3천 원, 5천 원 전후에서 주가가 폭락합니다. 4만 원 중반까지, 4만 3천 원까지. 자, 그 다음에 주가 폭락 어때요? 거래량 폭등. 거래량 폭등인데 앞에 있는 거래량 1년치, 2년치, 3년치, 4년치 이거보다 높은 거래량이 전혀 없네요. 그렇죠? 없잖아요. 하나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앞에 형성됐던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자,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어떤 손바뀜? 어떤 거래량이요? 손바뀜 거래량이죠. 근데 이거는 매집 거래량입니까? 매도 거래량.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절이지만 큰 손 입장에서는 매집 거래량이죠. 악재를 이용한. 강력한 손바뀜이 나온 다음에 이제 4만 3천 원에서 9만 6천 원까지 100%가 넘는 주가가 급등이 나오죠. 근데 그 다음 어때요? 거래량이 터지죠. 그 전에는 앞에 없던 거래량이잖아요. 몇 년간 한 번도 없던 거. 2만 원에도 없었고 5만 원에도 없었고 그런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폭락, 주가 폭락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100% 올라가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여기서 터진 거래량은 그 앞에 없던 거래량입니다. 이때 이후 처음이죠. 주가 폭락, 거래량 급등.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다가 그 다음에 정배열된 상태로 61선, 21선, 5일선 거래량 없이 폭등하죠. 9만 원에서 이건 순간적으로 9만 6천 원 찍은 거니까 사실 9만 원이에요. 100% 정도 오른 거고 거래량이 터지죠.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1년 만에 거의 터진 겁니다. 손바뀜이죠. 이 손바뀜은 신규 매수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누가 매도를 때린 겁니까? 당연히 매도를 때려야 되죠. 그 매도는 그러면 수익 고점에서 때린 매도니까 손절입니까? 수익입니까? 수익이죠. 똑같은 거래량인데 주가 폭락하고 나온 거래량. 주가 폭락하고 나온 거래량과 그 다음에 처음 다시 터진 1년 만에 터진 거래량인데 주가 폭등하고 터진 거래량. 여기서는 큰 손 매집입니다. 개인은 손절이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주가 폭등해서 누군가 매도를 한 거죠. 근데 그 매도는 무슨 거래량입니까? 그렇죠. 수익 실현 거래량이죠. 그 전에는 수익 실현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수익 실현을 하는 거래량. 그리고 이제 지금 5만 7천 원, 뭐 5만 8천 원 이상에서 5만 5천 원대 찍고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살짝 증가했네요. 주가 폭락, 거래량 살짝. 만약에 거래량이 더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네. 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매주 일요일 날 밤 10시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연결이 돼요. 자, 거기에서 누누이 몇 달 전부터 강조해드렸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결국은 6만 한번 깨질 거다. 그리고 5만 5천 원에서 5만 3천 원까지 내려온다면 5만 5천 원 이하에서는 구간 매집.
근데 이번에 좀 아쉽게 55,600원 깨지고 55,800원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아직 거래량이 안 터졌습니다.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달 전부터 계속 75,000원 때부터 계속 선물 매도할 수 있는 분은 주식 선물 매도,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기다려야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IT주들, 반도체나 충분히 가격 형성, 주가 폭락, 거래량 형성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신호를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LNF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떤 종목입니까? 그렇죠. 12시 5분을 가리키는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인데 사상 최대 실적도 좋고 아주 좋고, 그 주가도 어때요? 이렇게 정배열로 계속 올라가고 61선, 21선, 5일선, 일봉. 실적이 좋으니까 수렴된 이후에, 그렇죠? 수렴한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죠. 5만 원에서부터 어디까지? 27만 9천 원까지, 25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A 지점 무너졌다 다시 또 일어나서 지고점도 살짝 돌파하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팔아먹는 거래량이 터졌나요? 안 터졌죠. 앞에 부분에서 거래량이 땅 터지죠. 그렇게 터져요. 쳐올려가면서 매집 거래량 1번, 2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쭉 올라오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주가 폭등한 상태, 쭉 쳐올린 상태에서 거래량이 빵 터진 게 아니죠. 올라가는 과정이 터진 거니까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내려올 때 거래량이 터졌나요? 터지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쳐 올릴 때에서 조금 거래량이 터졌네 이번에. 완벽하게 다 정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약간 신호가 떨어졌어요. 어떤 신호가 떨어졌느냐? 보시면은 실적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쳐 올립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61선이 위에 있고 21선, 5일선 역배열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24만 원에서 최근에.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거래량은 그런데 사상 최대는 아니지만 2년 만에 터졌네요. 그렇죠? 만 2년 만에 24개월 만에 거래량이 지금 이때 이후에 터졌어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 신호를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시하기 어렵죠. 왜? 거래가 역사적으로 막 빵 터지진 않았지만 2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얼마에? 25만 원 돌파 나오고 나서. 일봉으로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 크게 보면 이 기간을 제가 길게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HTS를 통해서 더 이렇게 짧은 기간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거래량이 명쾌하게 이렇게 터진 걸로 나와요. 막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있는 거래량들이 워낙 작아서 그렇지. 앞에 거래량보다 5배, 10배씩 터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2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지죠. 이때 이후에. 자, 그래서 25만 원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역배열. 그렇죠? 데드 라인이 발생하죠. 대변곡. 대변곡의 시작, 수렴, 스타트점이죠. 그리고 대변곡의 끝나는 점. 역배열되는 구간이 터졌습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터졌네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주식은 사상 최대 실적에, 그렇죠? 사상 최대 주가에, 주식도 주가도 12시를 가리키고 실적도 12시를 가리키고 거래량은 뭐 조금 아쉽지만 10시에서 11시 정도로 가리키죠. 2년 만에 터졌으니까. 반면에 주가는 어떻습니까? 12시인데 주가는 호재가 터졌는데 회복 못하죠. 사상 최대 거래량 주가 실적 나왔는데. 그러면서 5분 12시를 못 찍고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죠.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그렇죠?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 형태. 근데 그것이 역배열 형태로 나왔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 실제 그런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21년도 연간 실적이에요. 매출액은 9,700억. 작년 2020년도하고 2019년도까지 3천억 대였던 매출액이 300%가 증가하네요. 정말 좋은 주식이죠.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주식이
20만 원, 15만 원까지 가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7억에서 15억. 그리고 2021년도 443억.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 그런데 이번 연도 어떻습니까? 1,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네요. 2022년 분기 실적. 그렇죠? 매출액 5,500억. 1분기에 5,500억이에요. 2020년 1년 전체가 3,500억인데 2021년 1년 전체가 9,700억이고 그러면 한 분기에 벌써 반년치를 한 거죠. 그 전년도까지로 계산한다면 2년치 실적이에요. 거의 1년 반치.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때요? 530억.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네요. 자, 2, 4분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예측합니까? 이렇게 예측하네요. 매출액은 8,700억. 영업이익은 778억.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조업은 제조업이잖아요. 원재료를 들여오고 LG라든가 이런 데 회사 납품하는 이게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은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소재 쪽은. 자, 환율 변수를 어떻게 적용해 주냐 좀 다르긴 한데 회계장부 마사지라고 그러는데 메이크업을. 근데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죠. 5,500억 더하기 8,700억, 1조 4천억. 상반기에 그러면 작년도 실적을 돌파 나오죠. 실적이 몇 시예요? 12시. 사상 최대 실적. 자, 잠깐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좋은 주식이니까 12시 5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사상 최대 실적에. 그 다음에 아직 거래가 터지지 않았어요. 11시야 거래는. 그렇죠? 9시보다는 높고 2년 만에 터진 거니까. 자, 그런데 주가는 돌파가 안 나오죠. 이게 시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 리스크가 시장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업황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현재 주가는 26만 원, 5만 원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거. 좋은 주식이니까 저게 가능한 겁니다. 안 좋은 주식 같으면 불가능해요. 아까 보셨지만 실적 사상 최대잖아요. 2분기 실적 사상 최대고. 근데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돌파가 못 나오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죠. 몇 시? 12시 5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LNF 같은 경우. 대부분 2차 전지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거래량도 사상 최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살짝 기울어져. 이게 이제 시장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됐든 그래도 한번 조심하셔야 된다. 다른 이제 일단은 기울어지고 있다. 좋은 주식이 나타나는 12시 5분의 특징. 자, 그러면 이런 주식도 피해야 됩니다. 왜? 한번 물려가지고 만약에 시장에 악재가 나오기 시작하면 좋은 주식이니까 사람들이 안 털어요. 세계 최고, 뭐 세계 우리나라가 뭐 점유율 1등 이런 식으로 뭐 장기 계약. 옛날에 조선주들이 2010년, 2012년, 2011년도에 그랬습니다. 조선주들이. 최근에 얼마 누가 그랬습니까? 작년에 반도체가 그랬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전 세계 DRAM 90% 점유. 실적 계속 사상 최고인데 하이닉스 15만 원에서 지금 9만 원대까지 떨어지잖아요. 못 올라가죠. 자, 그래서 실적을 갖다 여기다가 억지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 실적은 12시고 거래량도 12시다. 거래량이 터졌다면 더 확실한 신호고. 근데 주가는 회복을 못한다. 고점 돌파를 못한다. 왜? 이미 200%, 300% 장기적으로 보면 1000% 10년짜리로 보면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천히 이제 누가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물리면 상당히 그러다가 사이클, 빅 사이클이 끝나면 정말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욕심내시면 안 돼요. 최고 좋은 실적이 우량한 종목을 샀지만 이미 그 주식은 10배, 20배 오른 사람들은 거꾸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주가 떨어졌는데 쟤는 고점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는 힘이 이때는 빨리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게임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물려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좋은 종목 중에서 방금은 피해야 될 거를 말씀드린 거고 삼성전자와 LNF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진짜 피해야 될 거.
이거 잘못 사면은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깡통 찰 수 있는 거, 폐가망신 할 수 있는 거,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그렇지만 주변에서 찌릿찌릿해요. 이런 종목은. 특히 개별 종목 같은 경우 하루 만에 뭐 일주일 만에 100%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짜릿짜릿한 맛이 있기 때문에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종목.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식은 어떤 때는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알고 하라는 얘기죠.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건 차이가 큽니다. 빠져나올 건지 절대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건지 할 때 요만큼만 해야 된다든가 원칙을 세워놓고 하셔야 돼요. 어차피 평생 주식하는 중에 한 번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어차피 평생 주식하는 사람 중에 워렌 버핏 같은 분도 아마 한 번은 저런 거 했을 거야. 그리고 하다가 이건 아니구나 해서 방향을 틀은 거죠. 누구든지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알면 빨리 돌이키고 원칙을 빨리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세울 때 반드시 꼭 아셔야 되는 거.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느냐? 스스로 터득하세요. 언제? 갖고 시장에 진입한 원금 다 까먹은다. 내가 왜 까먹었지? 그래서 원칙을 안 지켰구나.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깨달았지만 실행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주변 돈 갖고 와서 또 다 날려먹고 또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하고.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깨달을 거냐? 아니면 지금 미리 준비해서 작은 수업료를 치르고 할 거냐? 아마 초보분들은 이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왜? 수익률만 따라가거든요. 주식해서 적어도 10년, 20년 산전수전 겪어본 분들은 진짜 요거를 감정적으로만 느꼈지 체계적으로 정리는 못 하셨을 건데 그 메커니즘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예요. 3시. 뭐가? 주가가. 그리고 거래량이. 그리고 실적이. 3시 15분을 향해서 완전히 꼬꾸라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 6시는 여기는 주가가 뭐 완전히 폭락 나온 상태고 심지어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가 정지되거나 그렇죠? 반토막 이상 난 상태에서 지금 그런데 이제 이건 상당한 실적, 주가 손실 그리고 실적도 안 좋고 거래량도 안 좋은 케이스. 그래서 주가도 하락하지만 거래량도 계속 줄어들어요.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이라도 나오면 어떤 신호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줄줄줄 흔들어나고 거래량도 없어. 이미 12시에서 한번 찍고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는 케이스. 왜 저런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식은 어떻게 골라내야 되는지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세요. 비싼 수업료 어차피 치르십니다. 치르고 하느냐 미리 알고 조금만 알면 조금만 치르거든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인데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14,350원이네요. 14,350원. 14,350원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주가가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3만 원에서부터 마이너스 50%네요. 작년도 가을 9월달, 10월달에 3만 원이었어요. 그랬다 지금은 14,350원. 오늘 종가는 아니고 장중에 있었던 흐름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래량이 아예 없네요. 주가는 직접점 닫겠는데. 주가 계속 하락, 마이너스 50%.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네. 주가 폭등할 때 상투 부분에서 거래량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거래량이 회복을 못하고 계속 와요. 지금 완전히 주가가 저점 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아예 눈에 표시가 안 날 정도입니다. 계속 바닥이죠. 그럼 이 주식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가도 떨어지지만 거래량도 동반 하락해가면서 추세가 같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계속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앞에 몇 년간 그런 징조들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 폭등, 그렇죠? 네. 주가 급등. 이때는 뭐냐? 감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폭등한 게 아니라 사실 감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짜리가 30,000원 되고 3대1 감자 이런 식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서 이제 팔아 먹어야 되니까 쳐 올리는 거죠. 거래량 대량으로 터집니다. 그 앞에서 또 비슷한 게 있었죠. 여기서도 감자가 있었어요. 또 한번 거래 정지됐다가, 그리고 주가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 저가를 계속 갱신하는데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네요. 완전히 대폭락이 한번 이루어지죠. 코로나 때. 그런데도 거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실적이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처럼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계속 팔아먹을 생각만 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 그러면 앞으로 아시아나항공 같은 회사가 겪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아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했던 거 뭐죠? 그렇죠. 감자. 그리고 유상증자를 오늘 익힌다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소위 얘기해서 채권단이나 혹은 대주주들이 개인들을 털어내고 회사를 장악하는지. 회사가 좋아져도 개인들은 수익을 못 올려요. 감자와 유상증자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이용하니까 마치 물적 분할처럼.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에요. 아시아나항공 2021년도에 매출액이 4조 3천억입니다. 4조 3천억. 자, 그런데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930이요.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비용 다 치르고 내 손에 떨어진 돈이죠. 아직 뭐를 안 냈어요. 근데 그렇죠. 세금 안 냈네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줘야 될 이자를 아직 안 줬어요. 즉 금융비용, 정부에다 내야 되는 세금, 은행에다 줘야 되는 이자, 이 두 개를 뺀 것이, 거기서 세금과 이자를 빼면 바로 당기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로열티가 있으면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이례적으로, 혹은 건물을 정리했다거나 주식을 정리했다면 거기서 들어올 거 있으면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회사 같으면 이제 세금 내고 은행 이자 내고, 그리고 남는 게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그런데 영업이익은 930억인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100억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930억밖에 안 벌었는데 4천억 원을 넘게 세금을 낼 리는 없겠죠. 나머지는 그럼 전부 다 뭐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 이자로 4천억 이상 들어갔다는 겁니다. 작년도만 그랬느냐? 2020년도에도 마이너스 2,700억. 근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천억. 그 다음 8천억. 전부 다 그럼 뭐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적자 기업한테 세금을 떼가지는 않잖아요. 은행 이자가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뭐보다 많느냐? 벌어들인 것보다 훨씬 많죠. 자, 결국은 아시아나항공은 그래서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은 932억인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천억이에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부채가 얼마입니까? 12조 5천억. 부채가 12조 5천억입니다. 12조 5,616억.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내 돈은 얼마예요? 순수한 내 돈. 5,200억. 부채와 내 돈을 합친 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순수한 내 돈은 자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자본은 또 설립자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립자본금 뭡니까? 액면가 곱하기 발행주식수. 이게 설립자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이라는 것은 설립자본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채를 뺀 순수한 내 돈. 자, 그런데 회사가 갖고 있는 전체 재산은 13조인데 12조 5천억이 부채고 내 돈은 5,200억밖에 안 돼요. 그나마 재작년도에는 1조 원이었는데 지금 반토막 났죠. 적자 5천억 까먹었으니까. 무슨 얘기냐? 혹시 여러분들 그 꽃게라든가 오징어, 킹크랩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에서 배로 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몇 개월 동안 오기도 하고 정박되면 뭐하고 자기가 자기 살 뜯어먹습니다. 지들끼리. 다리 하나 떨어져 나간 놈들. 이렇단 말이에요. 자, 지금 자기 살 자기가 뜯어먹는 겁니다. 뭐가? 회사가. 부채가 12조 5천억이고 내 돈은 5천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보율이라고 그러죠. 남아있는 돈. 네. 유보율이 몇 퍼센트 남았어요? 35% 남았네요. 유보율이라는 것은 한 달 내로 언제든지 내가 돌려 현금화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 예금이라든가 미국 국공채를 갖고 있다거나 부동산 이런 거 안 돼요. 한 달 내로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유보율이에요. 유보 시에 언제든지 돈으로 바꿔서 회사가 쓸 수 있는 거. 근데 통상적으로 유보율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설립자본금, 액면가 곱하기 발행주식수. 이게 회사의 설립자본금이거든요. 이 설립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1조 원이다. 누가 아시아나항공이. 그러면 100%가 남아있으면 1조 원이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맨 처음 회사 설립했을 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몇 퍼센트 남아있어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 35%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1조 원이라면 설립자본금이 지금 3,500억밖에 안 남아있는 겁니다. 이 속도로 가면 작년도 2020년도에는 177% 남아있는데 5천억씩 적자 나면서 다 까먹은 거죠. 내 돈 벌써 내 돈 65% 까먹은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이너스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감자해야 됩니다. 네. 내 살을 깎아먹든지 아니면 외부 수요를 받아서 유상증자를 하든지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되겠죠. 보통 얘가 먼저 할 수도 있고 유상증자를 혹은 감자를 두 번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랄한 채권자라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대주주 지분이 한 40%고 채권다 그리고 기관이 한 20%고 일반 주주가 40%다. 보통 이 정도다. 그러면 채권 이 회사가 다 합쳐갖고 설립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 1조다. 그럼 채권단이 아까 보시지만 12조 5천억 빌려줬잖아요. 부채가. 그러면 이 회사한테 먼저 유상증자를 시켜요. 돈이 없으니까 유보율이 마이너스 나면 회사가 상장 폐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을 증액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1억 주가 발행됐으면 만 원짜리에 그럼 1조잖아요 현재. 그러면 사람들한테 50% 혹은 40% 안 좋은 회사일수록 유상증자 비율을 높게 해줍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손실이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아까 3만 원에서 15,000원이잖아요. 14,000원. 또 유상증자 한다고 하면 더 떨어집니다. 주가가 12,000원대로. 할인율이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손실이 워낙 크니까 대부분 받습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이제 이렇게 받겠죠. 그러면 7천억 정도가 이제 유증이 돼요. 그러면 주식 수만 늘어났죠. 원래 2천만 원 갖고 있던 사람이 3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식 수도 늘었지만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니까. 안 받은 주가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미. 근데 12,000원짜리인데 뭐 만 원의 유증을 해준다는 거죠. 할인 가격이.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요. 보통 거기서. 근데 그게 대주주 마음대로 하는 거냐. 이미 이 회사는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채권단 12조 5천억. 대주주 존은 5천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설립자본금. 제가 아까 보시면 자산이. 그 설립자본금 다 까먹고 35% 남고. 나머지 12조 5천억이 채권단 돈 아닙니까? 13조 원 자본 총액 중에서. 그러니까 채권단 말을 꼼짝없이 듭니다. 보통 은행들이죠. 유상증자를 합니다.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유상증자하면 주가가 올라올 거다. 언젠가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회사가 좋아지면. 유상증자 시키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채권단이 감자를 시켜버려요. 1억 주에서 1억 5천 주나 2억 주가 됐는데 보통 5대 1, 3대 1 경우에 따라서는 10대 1. 왜? 적자회사고 유보율을 까먹었으니까. 그렇죠? 채권단 마음대로 주잖아요. 그냥 놔두면 상장 폐지해. 망해요. 그 회사는. 그러니까 감자하라고 하면 꼼짝없이 감자해야 됩니다. 채권단은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주주가 아니잖아요. 채권이잖아. 돈을 빌려준 거잖아. 주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가 떨어지더라도. 돈을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주였는데 5천만 주 증자해가지고 1억 5천만 주가 됐잖아요. 5대 1로 감자한다. 그러면 3천만 주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채권단이 유상증자를 또 합니다. 그런데 이 유상증자는 일반인은 못 들어와. 3천만 주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3천만 주 대주주 기관은 못 들어오고 누구만 들어오느냐? 채권단, 제3자 유상증자 방식입니다. 채권단이 들어오는데 전체 발행 물량이 3천만 주인데 이미 5대1 감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1조 5천억짜리가 그러면 3천억 된 거예요. 3천억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채권단은 12조 5천억 갖고 있죠. 한 주당 액면가 5천 원으로 받아갑니다. 그래서 10,000원에 받아간다고 친다든가 하이닉스처럼 옛날에 5천 원인데 5천 원에 받아가고 결국 2,700원 출발했죠. 자, 그래서 받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얼마 해야 됩니까? 12조 5천억이니까 4조 정도 예를 들어서 유증한다고 봐요.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채권단이니까 기존 주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채권단만 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는 3천억 갖고 있어요. 아니 개인이 아니라 개인, 기관, 기존 대주주 다 합쳐서 1억 5천만 주에서 5대1 감자했으니까 3천만 주. 근데 채권단은 몇만 주가 늘어나요? 4억 주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냥 3억 주라고 할게요. 제가 3조 원만 들었다고 해갖고 모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10%로 지분이 줄어들고 나머지 90%는 누가 가져갑니까? 채권단이 가져가는 거죠. 즉 증자를 시켜 자산을 늘려 그 다음에 감자를 해. 5대1 많으면 10대1. 근데 상장 자기 자본을 까먹을 정도니까 기본 2대1에서 5대1 들어갑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1억 주였던 게 1억 5천만 주로 유증해서 늘어나고 거기서 또 5대1 감자. 그럼 3천만 주로 줄어들죠? 기존 주식은 다 대주주, 기관, 개인들 다 합쳐갖고 채권단은 12조 5천억 갖고 있으니까 채권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2만 원에 받아가도 그렇죠? 그럼 여기서 3조 원어치만 채권이 들어온다고 해도 할당이 돼서 자기들끼리 채권단끼리 협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그러면 3억 주가 들어와요. 그럼 둘이 합치면 기존 주주들은 다 합쳐갖고 10%밖에 안 돼. 여기는 90%. 이 10% 중에서 대주주가 4%, 기관이 2%, 개인이 4%가 되는 거죠. 유증에 다 참여했다면. 유증에 참여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중에 그 유증 참여할 돈으로 참여하지 말고 나중에 그냥 시장에서 이 주식을 사버리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감자 끝나고 나서. 자, 그러면 이 주식이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고 봐요. HMM처럼. 그리고 SK 하이닉스처럼. 하이닉스가 망했죠. 현대전자가 반도체가 망하고 채권단이 그걸 5,000원에 받아가고 2,700원에 출발한 게 최근에 15만 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외환은행 채권단이 하고 하나 투자은행 채권단이. 기존 주주들은 그러면 주식 벌었느냐? 못 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HMM도 마찬가지죠. 채권단만 지금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산업은행, 주요 채권단이죠. 감자가 유증이 어차피 자기 자본을 까먹어요. 이제 상반기나 가을 되면, 3분기 되면 유증해야 됩니다. 아니면 좋은 회사라면, 좋은 회사라는 게 여기서 이제 그 양심 있는 회사라면 감자부터 해요. 감자부터. 왜? 추가로 돈을 끌어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래서 주가가 10배 나봐야 개인 투자자들은 본전이에요. 추가로 사지 않는 이상. 근데 갖고 있던 주식이 반토막 난 상태에서 유상증자 돈 들어왔지. 그 상태에서 또 주가는 빠졌지.
시간이 벌써 그 다음에 또 2, 3년 가지. 채권단은 들어오니까 감자하고 나서 들어오니까 자기들은 영향력이 하나도 없지. 주가가 10배가 나야 본전입니다. 근데 물타기를 만약에 하면 그나마 낫죠. 그나마. 자,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실제 그런 현상들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과정 중에 벌써 유상증자가 한 번 있었어요. 감자가. 0.33주. 2020년 12월 28일. 즉, 한 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식이 3분의 1, 0.33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3분의 1의 감자. 3분의 1의 감자라는 건 좀 이상하네요. 3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주가 돼버린 겁니다. 한 주를 0.33주로 하니까. 그래서 감자 전 주식 수가 일시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억, 2억 2천만 주네요. 그렇죠? 감자 전 주식 수가 2억 2천 3천, 2억 2천 320만 주였는데 감자 후 일시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7,440만 주로 줄어듭니다. 왜? 65% 감자 되는 거니까. 즉 3주 갖고 있던 게 한 주 됐잖아요. 그렇죠? 7, 3, 21.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10,000원짜리가 30,000원으로 출발합니다. 감자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주가는 어떻게 해요? 다예요.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감자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있으면 이제 채권단이 유상증자 한번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 전에 일반 주주들 유상증자 할 수도 있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증하면 받지 말란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냥 시장에서 사란 얘기예요. 왜? 유증한다고 할인되죠. 거기에 말려들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또 했었죠.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14,500원. 아까 이게 장중에 이제 움직일 때마다 제가 캡처를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를 만약에 하면 10,000원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12,000원인데 유증 받으면 10,000원이니까 20%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받는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죠. 차라리 나중에 시장에서 사세요. 그냥. 아꼈다가.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비슷한 그럼 아시아나항공 이전에 비슷한 회사가 있는데 괜찮게 된 회사. HMM이라든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나마 좀 괜찮아졌는데 최근에 괜찮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대한전선이에요. 대한전선은 이게 이제 이거는 수정주가입니다. 감자하고 뭐한 거 다 합쳐갖고 당시에 이 가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6,800원짜리인데 100대 1 감자가 됐다. 10대 1, 10대 1 돼가지고 그러면 차트 컴퓨터가 스스로 계산해서 이렇게 168만 원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야 현재 가격하고 맞춰지는 거거든요. 비교가 되는 거죠. 중간에 감자한 건 다 날아간 거니까. 자, 그런데 대한전선이 예전에 이게 이제 168만 원이었어요. 2007년도 11월 달.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죠. 회사가 이제 뭐 남광토건인가 인수했다가 잘못되는 거죠. 경영 실패. 그래가지고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서 회사가 회복을 못합니다. M&A 하면 잘못해서. 아시아나항공도 금호그룹도 마찬가지죠. 대우건설 하나 잘못 M&A 했다가 지금 그 후유증이지 않습니까? 두산그룹도 마찬가지고 두산그룹이 밥캣이라는 건설 중장비에서 세계 2위 회사를 12조 정도 주고 샀죠. 그런데 그것이 회복을 못하고 결국은 지금 그나마 몸집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살아남은 거고. 자, 그래서 이게 20만 원대, 15만 원대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얼마입니까? 1,620원. 그러니까 중간에 감자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감자하고 합쳐 보니까 현재 1,620원이 여기가 맞는 건데 그러면 감자를 안 했다면 그 계산을 해보니까 168만 원이라는 얘기죠. 주당. 그러니까 몇 분의 몇 토막 난 거예요? 1,000분의 1 토막이네요. 최고점에 만약에 사는 분이 지금 감자 당하고 계속 그 상태였다면 168만 원에 산 거니까 지금은 1,620원이니까 1,000분의 1이잖아요. 16,800원이면 100분의 1인데 그만큼 주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에만 엮이면 안 엮이면 돼요. 근데 보통 엮인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물타기를 하세요. 자, 지금은
아무리 돈을 잘 벌다가도 저런 종목 하나에 엮이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런 주식일수록 실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엮이기가 쉬워요. 왜? 자기가 그동안 종목이라든가 차트라든가 이런 걸 보고 승승장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끔 원칙을 어기고 움직일 때가 있다고요. 혹은 감정적으로 막 받아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좋은 회사는 그게 돼. 삼성전자나 아까 보시면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때 당시 이 회사도 좋은 회사였습니다. LS 전선하고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전선 사업이. 인터넷 때문에 세계적인 트렌드도 나왔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회사는 경영 실패했죠. 남광토건 건설에서 잘못 인수해서. 자,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장 최근에 2015년 9월 14일 아까 보시면 주가 폭락할 때 0.2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100주 갖고 있던 사람이 20주로 주식이 5대1 감자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행 주식 수가 일시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7,300만 주였는데 3,470만 주로 줄어들죠. 감자 후. 아까 분명히 2015년 9월 14일이니까 차트를 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전에 또 감자가 한 번 있었죠. 5대1 감자. 그래서 또 감자가 있었어요. 5대1, 5대1. 그러니까 사실은 25대1 감자인 겁니다. 감자가. 25대1 감자. 자, 그리고 그 전에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상증자가 있었네요. 100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 41주 유상증자 주고.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감자. 그리고 또 감자. 1년 있다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네. 자, 다행히 이 회사는 최근에 호반건설한테 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제표가 그러면 좋으냐?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요. 왜냐? 2021년도 12월 31일 매출액은 1조 9천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359억이에요. 당기순이익도 흑자입니다. 2년 전에 적자였는데 흑자 289억.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유보율. 마이너스 11%네요. 이제 저 흑자가 났으니까 쌓이겠죠. 천천히. 유보율이 천천히 흑자 늘어나가면서 유보율도 회복되겠죠. 그렇지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29%에서 18%로 18%, 12%로 만약에 호반건설이 인수하지 않았다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장 폐지거나 대규모 유상증자를 또 하거나 감자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호반건설이 지금 흑자로 만들어 놨으니까 감자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유증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유증은 이걸 늘려야 되는 거니까 그 유증을 세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회사가 막 이제 흑자로 바뀌고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세게 주겠어요? 좋은 건 안 줘요. 그렇죠? 물적 분할할 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줍니까? 안 주죠. 알짜배기는 물적 분할해서 자기들이 다 갖고 있고 그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 대주주들한테는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보셨지만 12시 5분에 있는 좋은 회사는 이런 식으로 가고 건드리면 안 되는 타이밍. 안 좋은 회사는 3시 15분. 심지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지금 3시라기보다는 거의 5시 20분 정도. 주가도 떨어져 있고 아주 실적도 아주 지금 최고 바닥을 향해서 하는 유보율 지금 마이너스 1보 직전. 그러면 결국은 산업은행이라든가 기존 채권단들이 유증을 하게 되는데 유증하기 전에 보통 감자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감자를 하기 전에 진짜 악랄한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을 유상증자를 먼저 끌어들여요. 돈을 최대한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감자로 죽여버리고. 자, 지난 3강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차트를 근데 거래량이 주가는 폭락 나왔어. 거래량은 폭등했어. 좋은 회사도 실적이 좋은 회사 근데 차트만 보면 이거 알 길이 없어요. 안에를 펼치고 들어봐야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메이크업이 잘 돼 있잖아요. 주가 폭락 차트 급등. 그런 종목이 20개가 나왔어.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수익률만 보면 모릅니다. 뭐를 봐야 돼요? 그렇죠. 당기순이익, 순자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E, B,
EBS로 뭐를 점검해야 된다겠어요? 네, 회사의 필터링, 실적을 필터링 해봐라.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보율이 마이너스 난다거나 이런 건 걸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차트로 봐서 괜찮은 종목 20개를 고르고 그 종목 20개가 나왔다.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내재 가치가 어떤가 들춰보고 이거 유보율이 마이너스네? 이 정도 속도면 뭐 내년에 다음 분기에 완전히 유보율 막 가겠는데 유상증자 하겠는데 감자하겠는데 감이 온단 말이에요. 감이 아니라 거의 뭐 예언입니다. 대한전선 실제 저 같은 경우 대한전선이 저렇게 됐을 때 제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회사 담당자한테 전화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책임질 수 있느냐?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땡땡땡 이모님께서는 이모님의 동생이나 아버지한테 본인 회사 추천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다. 자, 그분이 저한테 아무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좋은 주식을 골라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분들의 저 주식에 엮일 수 있는 분들의 인생을 저는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 조만간에 저는 감자나 유상증자가 대규모로 나온다고 봅니다. 당연한 거예요. 유보율이 마이너스 단계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필터링을 하는 거 이건 3강에서 나왔어요. 자, 이거 다시 보기를 어떻게 보느냐.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매주 월요일 밤 12시에서 화요일 날로 건너가는 즉 월요일 밤 12시에서 화요일 날 새벽 12시 1분으로 건너가는 그 사이 1시 사이 12시에서 1시 사이에 방송인데요. 편성표에 보면 거기에 박한샘 스페셜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누르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제가 매주 일요일 날 밤 10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한국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여기 이런 것들 3강에서 했던 내용들 그리고 실제 차트로 봐가면서 다양한 종목군들 검증하고 필터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 제한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 여러분 걸로 만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궁금하시죠? EBS가 뭔지. 교육방송이 아니에요. 네. 이 6개로 아까 보셨던 재무제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서 박한샘의 투자 시계로 뭐를 합니까? 그렇죠. 종목이 좋고 나쁜 거, 살 종목인지 팔을 종목인지 구분하고 내재 가치와 기본적 분석을 활용해서 그리고 괜찮은 종목이다. 혹은 팔아야 될 종목이다. 뭘로 구체적으로 검증해요? EBS. 재무제표 볼 수 있는 6개 단어로 검증하는 겁니다. 그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EBS만 기억해라. EBS가 앞에 나오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좋은 회사예요. 반면에 EBS가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낮을수록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실제 주가는 높이 올라가죠. 퍼도 높이 올라가고 좋은 회사는 이미 주가가 반영되는 거니까. 이 6개 단어를 갖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법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좋은 종목 고르는 법 그리고 오늘은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과 타이밍을 박한샘의 투자 시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강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박한샘의 1% 투자집 비법 통계학이 아니라 바로 심리학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